자, 이번 시간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 야, 니네 생태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떤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들, 그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야, 그지? 그래서, 자, 생태계는 뭡니까? 생물적 요인과 살아있는 거지.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생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외워야 돼. 자, 제일 먼저 개체가 나오지, 그지?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야, 그지? 하나의 생명체. 그 다음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야. 같은 종이다. 그러면 개체군은 일단은 뭐야? 한 종이야. 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무리잖아, 그지? 그러면 개체군은 자 여러 종류의 종이 섞여 있는 걸 군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마지막은 생물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이 전체. 그러니까 뭐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체보다는 개체군이 더 큰 범위고, 개체군보다는 여러 종이 큰 범위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종이 달고 있는 환경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생태계야, 그지? 자, 그래서 생태계는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특히 이런 것도 생태계가 될 수 있어. 공원이나 어항, 그치? 어항이 뭔지 아니? 어항, 그치? 유리그릇에, 그치? 여러 가지 돌 자갈 넣어놓고, 풀 심어놓고, 그 다음 물고기 키우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생태계는 어항과 같은 작은 생태계부터 바다와 같이 큰 생태계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 사막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이나 공원, 저수지, 얘들은 인간들이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그지? 이런 것도 생태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자, 생물적 요인과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이 돼. 생물적은 살아있다. 비생물적은 살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 안에 그럼 누가 생산자가 되고 누가 소비자가 되고 누가 분해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자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광합성을 해야 돼.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생산자가 될 수 없지, 그지? 또 광합성 산화환원 반응에서 배웠었지, 그지? 광합성은 뭡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듭니까? 포도당과 이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지? 그래서 이 포도당이 양분이잖아, 양분. 그죠? 유기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인데 이 예시들 알아야 되지.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광합성을 해야 생산자가 성립이 될 수 있어. 광합성을 해야 생산자가 성립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다른 생물들을 취하여서, 그치?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동물이나 플랑크톤 중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분해자라는 게 뭐냐면, 자, 세균 곰팡이 버섯. 분해자면 요 세 예시 무조건 외워라. 중요하다. 세균 곰팡이 버섯은 자, 일단은 다른 생물의 사체, 죽어있는, 그치? 살덩어리들, 그치? 그 다음에 똥, 오줌, 배설물에 포함된
뭐를 이용합니까?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야.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탄수화물,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뭐야? 지방,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오지.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지? 사체들이 결국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에 의해서 다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대기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 틀을 외워둬야 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나오네.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으로, 환경 요인이야. 자, 빛도 환경이지. 온도, 물, 토양, 공기,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와, 그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와.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 표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자, 비생물적 요인이, 그치? 비생물적 요인을 쉽게 이해하려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환경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생물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강조해놨지. 작용.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어를 보면 돼. 토양에, 토양. 살았니? 죽었니? 죽었지?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 살아있잖아. 그치? 그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지? 작용.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야, 기온은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그치? 비생물적 요인이 은행나무 잎. 생물이잖아. 그치?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 작용, 반작용에 대한 정의를 잘 좀 기억해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작용은 비생물적 요인,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작용. 그래서 식물의 과합성으로 이거 봐. 또 단어를 보세요. 식물이잖아, 식물. 생물적 요인이지? 공기의 성분.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낙엽이 쌓여 낙엽은 생물적 요인이고 토양이 비옥해진다.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야. 그 다음에 찌렁이 생물이지. 찌렁이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그러면 얘는 지렁이는 생물, 토양의 통기성은 비생물이야, 그지? 비생물적 요인.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를 반작용.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요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야? 생물적 요인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each other, 그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이게 무슨 작용입니까? 이거를 여기 안 써있네. 여기 적어놓으세요. 무슨 작용? 생물 간에 풀이 무성해지자 생물, 토끼의 개체가 증가했다. 이거를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상호작용. 상호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봐. 개체군 A와 개체군 B가 있어. 그치? 개체군 네모라는 종, 개체군 B는 동그라미 종이야. 그치? 그럼 얘들은 일단 생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왔습니까? 상호작용이고, 그치? 상호작용. 그 다음, 니은도 같은 종끼리의 뭐야? 상호작용이다. 얘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지? 작용. 그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 그 다음에 자,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호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쉽지?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제일 먼저. 자, 일단은 처음에 내용은 뭡니까? 생태계가 되겠네. 그치? 생태계. 생태계는 생물과 무엇이? 환경이, 그치?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생물적 요인은, 자,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을 먹어 양분을 얻는 생물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이거를 우리가 비생물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의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집.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예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이코. 자, 여기다 적을까요? 자, 별은 생산자, 뱀은 소비자, 물은 비생물적 요인이지, 빛도 비생물적 요인, 세균은 분해자에 속하고, 참새는 소비자지, 메뚜기도 소비자, 곰팡이는 분해자야. 세균, 곰팡이, 버섯 분해자, 수국, 식물이니까 생산자, 호랑이, 소비자, 공기는 비생물적 요인이야. 환경이야. 버섯은 뭐가 됩니까? 분해자야. 그지? 그래서 눈에 띄는 세균, 곰팡이, 버섯, 얘들이 분해자입니다. 자, 그럼 기호로 표시하자면, 자, 생산자는 누구야? 생생. 기억하고 지읒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소비자는 누굽니까? 니은, 소라고 되어 있는 거, 그지? 니은, 비읍, 시읒, 치읒이네, 그지? 니은, 비읍, 시읒, 치읒. 그 다음에 분해자는 누굴까요? 분해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음, 이음, 그 다음에 티귿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은 디귿, 리을, 키역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주 이지해요. 이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낙엽이 쌓여, 낙엽 생물적 요인이 토양,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얘는 반작용이야, 그치? 반작용. 그래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니은에 해당하지, 그치? 니은. 그 다음에 토양 속에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기역이 되겠네요. 기역. 그 다음에 가을의 기온이 가을아, 그지? 이 비생물적 요인이 은행나무 잎 이게 변하잖아, 그지? 그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작용. 찌렁이가 흙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이 변하잖아, 그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반작용, 니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깨구리의 개체수도 증가한다, 그지?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디귿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쉬웠던 내용이고, 자,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조금 말을 빨리 할게. 왜냐? 배터리가 없어서. 자, 후다다닥 해서 여기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 여러 환경 요인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빛과 생물에서는 요걸 잘 봐야 돼. 빛의 세기 1번, 빛의 파장 2번, 일조 시간 3번. 그지? 요 세 가지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따로따로 일단은 뭘 봐야 돼?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야. 그지? 이런 것들은 결국 생물의 형태나 또는 생활 방식 등에 무엇을 줍니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숲의 위쪽은 얘들아 숲이 막 우거져 있잖아. 그지? 우거져 있으면 자,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 있어. 그지? 위쪽은 빛이 다 여기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래는 빛이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적게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숲의 위쪽은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우리가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양지식물.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지식물이라고 그래. 그지? 양지식물, 음지식물. 양지식물, 음지식물.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야, 빛이 강하니까, 그지? 강하니까 잎이 두꺼워, 알겠니? 그래서 식물을 보게 되면 이 엽록체가 굉장히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 조직이 울타리 조직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녹색 알갱이 요 하나하나 있잖아. 그지? 요 하나하나가 뭘 의미합니까? 엽록체를 의미하는 부분이야.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울타리 조직은 빽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엉성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하냐면 해면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울타리 조직과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자,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껍고, 그렇지.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을 우리가 양엽이라고 얘기해. 양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한 빛을 받는 빛을 이파리를 음엽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음엽. 얇은 놈들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니까 두꺼워. 그지? 그 다음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은 잎이 얇고 넓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왔습니까? 양엽, 그 다음에 음엽, 그치? 요런 의미.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양엽과 약한 빛을 받는 음엽이 있는데, 양엽이 음엽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두껍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또 어떤 용어도 알아야 돼? 아, 양지식물,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 음지식물,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의 세기와 어떤 생물의 관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과 생물의 관계를 좀 볼게요. 빛의 파장과 생물. 자, 니네 빛을 보면 빨주노초 파란 보 이렇게 가잖아. 그지? 일단은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습니까?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해. 그지? 파장이 짧은 놈일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가 크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크니까 통과하는 정도 있잖아. 그지? 투과율도 어떻습니까? 크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빨주노초 파란보의 빛이 들어갈 때 파란색 빛일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빛의 파장은 생물 분포에 영향을 줘요. 빛의 파장은 생물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뭐가? 해조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다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 그림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빛이, 자, 표면에는 당연히 빨간 빛이나 노란 빛이나 파란 빛이나 다 100%야. 그지? 근데 일로 갈수록 점점 수심이 깊어지는 거지? 빨간 빛은 요 깊이까지밖에 못 가. 그지? 얼마예요? 한 20 정도밖에 못 가지. 그지? 20. 아이고, 이걸 표시를 20. 근데 노란색 빛은 40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빛은 제일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만큼 파란색 빛이 투과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적색광은 바다 얕은 곳까지만 투과를 하고요. 얕은 곳까지만 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 얕은 곳에는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아까 투과율이 높다고 그랬지, 그지? 깊은 바다까지 투과하고, 그래서 이 파란색 빛을 주로 이용하는 건 누구냐면 홍조류야, 홍조류. 그러니까 서로 보색 관계인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자, 다시요. 적색광은 녹조류. 청색광은 무슨 조류? 홍조류. 그지? 그래서 적록, 생맹, 청홍, 백팀, 청색광은 홍. 왼쪽에 그냥 암기하는 팁을 여기다 올려놨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 그지? 해조류. 자, 얕은 바다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도가 커서 수심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야,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과 생물이야. 1조 시간은 동물의 생식이나 행동,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게 1조 시간이야, 1조 시간. 자, 그래서 이런 꾀꼬리나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어느 때요 봄에 번식을 하고, 숭어나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은 어디에?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왜? 1조 시간이 뭐에 영향을 줍니까?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 그치? 이런 문장이 중요해. 1조 시간이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여름과 가을에, 그치? 1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1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성한다. 온대 지역 됐고요. 자, 붓꽃이라는 놈이야.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개화를 한다니. 꽃이 피는 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니? 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코스폰스는 가을에 꽃이 피잖아, 그지? 가을에 꽃이 피잖아, 그지?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여기 확대경을 보게 되면 장일식물이라는 말과 단일식물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 이제 장일 식물이야.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 장일 식물. 그래서 이 장일 식물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드라인이 나오잖아, 그지? 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계암기라는 게 있어. 한계암기. 자, 그래서 한계암기는 뭘 얘기하냐면 식물 개화에 필요한 무슨 암기야? 최소한의 암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한계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암기. 식물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를 우리가 한계암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장일 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된 부분을 보세요. 여기 개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장일은 한계암기보다 암기가, 그지? 암기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잖아. 한계암기를 넘어서지 못했지, 그지? 짧을 때 꽃이 피면 장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일 식물은 여기에 개화했지, 그지? 여기가 한계암기 기준점이야. 한계암기보다 암기가 길어야지 뭐가 됩니까? 길어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단일 식물이 되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그림을 봤을 때 낮이 더 길잖아, 그지? 낮이 더 깁니다. 장일. 얘는 밤이 더 길잖아, 그지? 그때 꽃이 폈대. 단일 식물이야, 그지? 장일 식물, 단일 식물. 그래서 그 예시들 쌤 외워야 됩니까? 붓고 시금치는 장일 식물, 코스모스 국화 나팔고 이런 것들은 단일 식물이야. 이런 예시들은 조금씩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은근히 많네. 자, 나머지는 이제 좀 쉬워요. 자, 이제 온도와 생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온도. 자, 온도는 당연히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은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적응. 자, 개구리나 곰, 박쥐, 다람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온도와 관계된 거, 그지? 기러기와 철새는 계절에 따라서, 그지? 철새. 기러기, 철새. 자, 적합한 온도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나마쿠와 카멜로는 온도가 높을 때는 몸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이 색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뭐 이런 예시가 나오면 온도야, 그지?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자, 정원동물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정원동물은, 체온이 어떻습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 이런 동물이야.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간 것을 막는다.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서 열이 방출되는 것은 막지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사막여우 봐, 그치? 귀가 크잖아, 그치?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이 퉁퉁하지, 그치? 퉁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북극여우, 사막여우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 이거 뭐야? 동물이 어디에 적응한 거야? 온도에 적응을 한 거야, 그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이야.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건 식물. 꽃에 털, 잎에 털, 그지? 그 다음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을 떨어뜨리지만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층은 코팅층이야. 수분 증발을 막는 반지르르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 이런 것도 식물의 뭐예요?
온도에 적응한 예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너무 쉽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돼.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물과 생물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물과 생물. 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명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물은 그래서 체내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적응은 당연히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수분 증발 방지. 자, 곤충은 몸 표면에 키틴질, 또 큐틴질 바깥쪽에도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고, 그지? 자,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다. 이거 수분, 물하고 관계된 거지? 수분 증발 방지. 그 다음에 조류와 파충류는 알이 있는데 단단한 껍데기를 쌓여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수분 증발을 어떻게 합니까? 막는 겁니다. 막는 거고요. 이거는 내용이 뭐다?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거야. 수분의 증발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나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아서 몸에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수분 손실 최소화. 그 다음에 포유류,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 그지? 그래서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물의 양이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식물이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적응한 식물들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생물이잖아, 그지? 특히 통기 조직, 공기가 있는 조직이야. 그래서 물에 잘 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그 다음 건조한 지역에는 무슨 조직? 저수지 조직. 몸 안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게, 그지? 만들어진 겁니다. 선인장이나 이제 알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양하고 생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토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염류, 그 다음에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렁이와 두더지 있잖아, 그지? 얘들은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통기성이 뭐야? 이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거야, 그지?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통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토양 속의 미생물은 토양의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서 다른 생물의 양분을 제거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토양의 공기 함량에 따라서, 그지? 자,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나와, 그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야. 그래서 토양의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지? 잘 살아가는 세균을 이제 혐기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호기성은 뭐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해요. 산소를 러브하고, 그지? 얘는 산소를 싫어해, 그지? 싫어한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공기와 생물. 자, 공기는 생물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아서, 그지? 많아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합니다. 이 적혈구의 목적이 산소 운반이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되고, 그지?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 이 살균 물질, 우리 숲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 기억 안 나? 피톤치드, 그렇지? 그런 음이온들이 딱 되면, 그래서 우리 보통 몸이 좀 아픈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물질, 살균 물질들이
어떤 병원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때려잡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얼마나 쉬워요. 배터리가 없어서 개념 확인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은 여기까지.